인권과 예술전 개막식 11월 4일 무등 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권과 예술에 대한 토론에서 사마천 사기의 저자 김영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지 말고요. 네, 텔레비전 화면 보세요. 앞에 말씀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인연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섭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 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주 뼈저리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 전재광 회장님하고는 뭐 각별한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매개체 없이 만나서 서로 우정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충분히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하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이런 사이를 한자로는 지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의 심경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우정의 경지를 지음이라고 하는데 좋은 인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특별한 말씀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전재광 회장님하고 이렇게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농담 삼아서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국 한번 갑시다. 저는 평생을 중국을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모시고 중국 한번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중국 한번 갑시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괜히 한 게 아니고 제가 이 호남에 99년도 내려와서 지금 이제 횟수로 한 25년째 정도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2000년도에 제가 전라남도 영광에다가 국내에서는 최초 문화복지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복지에서 벗어나서 문화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로 이제 가야만이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하에서 문화복지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우리 전재광 회장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복지가 이제는 개념이 들어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고민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한 5, 6년 전에 제가 중증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봉사자분들을 수백 명 모아놓고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얼떨결에 했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 여기에 딱 필이 꽂혔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35년째 사마천과 사기만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저를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한 번도 제가 한 30년 가까이 사마천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를 장애인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공부를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 사마천이야말로 육체적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47살에 황제에게 괘씸죄에 걸려서 옥에 갇히고 48살에 반역죄에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역사책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마천이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극단적인 방법인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궁염을 자청하고 정말 천신방법 끝에 살아남아서 한 5, 6년 정도 심혈을 기울여서 역사책을 완성했습니다. 그 역사책이 오늘날 저희들이 보고 있는 사기라는 역사책입니다. 저는 그 사마천의 그 슬픈 삶을, 비극적인 삶을 늘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강조하고 뭐 과장하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20 몇 년, 한 25년 가까이 사마천을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재광 회장님 뵙고도 우정을 나누면서도 한 번도 장애인이라고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데 특강 때문에 자료를 찾아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사마천 사기에 장애인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다는 얘기는 뭐 프로테이지로 따져봐야 뭐 이제 1% 정도 단위인데, 다른 역사책에 비한다 그러면은 다른 역사책은 아예 없으니까요. 거기에 비한다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수록이 돼 있고, 또 앞으로 제가 공부하는 여하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이 발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에다가도 핸디캡을 극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영상도 이제 제가 올려놨고요. 그리고 오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또 한 번 생각이 든 게 뭐냐 그러면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활동을 하시면서 그 활동이 기본적으로 일단은 정적 활동이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는 활동이고, 또 움직이더라도 제한된 공간 속에서의 연주나 공연 정도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전장학 회장님을 모시고 중국을 꼭 한번 가야 되겠다라는 게 제 소원인데, 독자 활동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사회적 기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다. 이게 진정한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해설사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문화재를 해설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야 되는, 그러다 보면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제가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뭐 중증 장애인들은 아닙니다만은 사마천과 더불어서 몇몇 장애인들이 어떻게 그 장애를 극복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뭐 제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사마천의 조상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염이 없습니다. 2100여 년 전의 분입니다. 기원전 145년에 태어났습니다. 수염이 없는 이유는 궁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극을 보시면은 임금 옆에서 여자 목소리 내고 수염 없는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넷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되게 이제 성기를 자르게 되면은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남자가 여자로 바뀝니다. 목소리도 여자로 바뀌고 수염도 없어지고 얼굴 모양도 노파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마천 초상화가 저렇게 수염이 없는 초상화로 그려져 있고,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은 인류 역사상 위인들 초상화 가운데 가장 슬픈 초상화다, 이제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마천을 장애인으로 제가 인식하는 데까지 한 20년이 넘어 걸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기를 새롭게 다시 읽을 수 있게 됐고, 어쩌면 사마천도 궁형을 자청하고 살아남아서 역사책을 쓰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장애인 가운데서도 가장 이제 가벼운 증상으로 이 말더듬이들이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인물이 한나라 시대 때 유명한 문장가입니다. 아주 최고의 문장가로 사기에도 기록이 아주 긴 장편의 문장이 여러 편 남아있는 사마상여라고 하는 문장가입니다. 사마상여는 벼슬 일이 없을 때 부잣집에 잔치집에 초대받으러 갔다가 그 잔치집에서 검은 거를 연주하고 노래 한 자락 부르는 바람에 노래할 때는 안 더듬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노래 한 자락 부르는 바람에 부잣집 딸내미가 홀딱 반해가지고요. 잔치가 끝난 다음에 둘이 야간 도주한 아주 로맨틱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상 최고의 미남자였습니다. 사마상여가 잔치집에 나타나니까 사기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뒤로 자빠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악기도 연주 잘하죠. 노래 잘 부르죠. 그러니까 그 사천성 지역의 최고 부잣집 딸내미가 그 모습을 몰래 훔쳐보다가 홀딱 반해가지고 저기 보면 수레 보이시죠, 그죠? 그 타고 둘이가 도망갑니다.
야반 도주입니다. 이건 뭐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훨씬 더 아주 러브 스토리가 아주 극적입니다.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사마성녀가 없이 살았냐 그러면 집에 있는 거라고는 벽 4쪽밖에 없더라 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벽 4쪽밖에 없더라. 그래서 저 부잣집 딸내미가 가지고 온 폐물이며 저 마차를 팔아가지고 술 장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혼을 보낸 인물인데 그렇게 글을 잘 썼는데 안타깝게도 말은 더듬었습니다. 아주 세게 더듬었어요. 그래서 말 더듬이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스토리는 굉장히 로맨틱한 스토리 남겼고요. 그 중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 초상화 많이 보실 겁니다.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 강하게 생겼죠, 그죠? 네. 저 한비자는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중국 사상사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한비자의 글을 본 진시황이 한비자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서 한비자를 진나라로 오게 해서 만나봤는데 한비자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 잠시 진시황이 한비자를 멀리한 사이에 한비자의 능력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사라고 하는 동문수학했던 이사가 한비자를 모함해가지고 자살하게 만든 아주 비운의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마상녀는 말 더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로맨틱하고 행복한 기록을 남겨놨고 저 한비자는 아주 말을 못하는 바람에 비운의 치열을 맞이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춘추시대 때 제나라에 안영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안자라고도 합니다. 중국 고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자춘추라고 하는 책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저 안영이라고 하는 제나라 재상은요, 난쟁이에다가 아주 못생겼습니다. 게다가. 그런데 말을 얼마나 잘했냐 그러면요, 초나라의 사신으로 가가지고 초나라 왕을 꼼짝 못하게 만들 만큼 말을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로 바뀐다 라고 하는 귤화위지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사람이 저 안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초나라의 사신으로 갔더니 초나라 왕이 저 안영을 골탕을 먹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아니 제 나라는 큰 나라인데 이 큰 나라, 같이 큰 나라인 초나라에 사신을 보내려면 적어도 좀 호대도 멀쩡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좀 보내야지 왜 이렇게 짱딸먹한 난쟁이에다가 못생긴 사람을 보냈냐 하고 골립니다. 놀리니까 안영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외교 사진을 보낼 때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는 나라의 격에 맞춰서 사람을 보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나라 왕에 대한 아주 통렬한 반박이었고요. 초나라 왕이 무안해져 가지고 이대로 질 수는 없다 해서 또 하나의 일을 꾸밉니다.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바깥이 시끄러워지더니 병사들이 한 사람을 끌고 오는 겁니다. 밧줄에 묶어가지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자가 궁중에서 도적질을 하다가 잡혔다. 근데 출신을 알아보니 제나라 출신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도벽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영이 눈알을 깜짝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이 제나라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초나라에 와가지고 도둑질을 한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귤이 회수를 건너니까 탱자로 바뀌더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로서 초나라 왕을 반박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나라 재상으로는 관중과 더불어서 아주 명재상으로 남아있고, 유머하면은 저 난쟁이 안영을 꼽습니다. 좌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년에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춘추 좌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좌시전 또는 좌전 그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그 바로 좌전이라는 이름이 저 좌구명이라고 하는 좌에서 나왔습니다. 저 좌구명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시력을 잃고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역사서를 남겼습니다. 바탕에 하나에 깔려있는 무덤은요, 좌구명의 무덤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주로 중국 현장의 유명한 인물들의 역사적 유적을 찾아다니는 게 제 현장이고,
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전정환 회장님을 모시고 저런 데를 꼭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손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군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손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손자병법의 손자. 그런데 이 손자라는 별칭을 또 듣는 사람은 손무 말고, 손자병법을 남긴 손무 말고 손빈도 있습니다. 그 손빈의 빈자는 형벌 이름입니다. 그 무릎 아래쪽을 잘라내는 형벌을 옛날에는 빈형이라고 했습니다. 이 손빈이 그런 형벌을 당했기 때문에 거의 안전뱅이로 군사 전문가가 돼가지고 큰 활약을 했는데, 손빈이 안전뱅이가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친구였던 방연이, 손빈이 워낙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던 동문수학했던 방연이라고 하는 친구가 손빈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위나라에서 같이 있는 상황에서 위나라 왕이 손빈을 나보다 더 총애하면 어떡할까 시기 질투 때문에, 이 제나라 출신입니다. 손빈은 제나라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가로채가지고 적국과 내통했다라고 하는 간첩 혐의를 씌워가지고 사형을 받게 만듭니다. 자기는 뒤에 숨은 채. 그리고 손빈이 목이 잘리려고 하는 순간에 짠 나타나가지고 왕에게, 손빈이 그래도 병법에 관해서는 능력이 있으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무릎 아래쪽 발만 잘라가지고 어디 못 가게 만든 다음에 병법서를 쓰게 하시죠. 사실은 자기가 그 병법서를 가로채려고 했던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마치 자기가 손빈을 보살펴 주는 것처럼 거처도 마련해주고 시종도 딸려보내고 해가지고 병법서를 쓰게 만듭니다. 그런데 손빈의 인품에 감동한 시종이 이 방연의 음모를 전부 다 손빈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동문수학했던 자기 친구라고 생각했던 방연의 이 끔찍한 배신에 손빈이 치를 떨고 결국은 미친 척 가장을 해가지고 사지에서 벗어나서 조국인 제나라로 돌아와서 저 안전뱅이 몸으로 군사 전문가가 돼서 방연에게 장장 23년을 기다렸다가 복수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본능 가운데 가장 말릴 수 없는 본능이 뭐냐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입니다. 사실 이 시기와 질투심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하느냐, 통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방연이 손빈에게 걸려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오도 갈 데 없는 상황에서 완전 자기 병사들이 모두 전멸당하고 자기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방연이 죽으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촌놈을 유명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죽었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또 재미난 스토리를 남겨놓은 인물이 바로 저 안전뱅이 손빈의 이야기였고, 오른쪽에 보시는 저 사진은요, 손빈의 병법이 실물이 실토가 됐습니다. 손빈 병법이. 그렇게 해서 지금 유리관 속에 약물 처리해가지고 보관해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만 있는 게 아니고 손빈 병법도 실물로 확인이 됨으로써 손빈의 병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사마천은 역사서 사기에다가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롭게 행동하고 자잘한 일에 매이지 않으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세상에 공명을 세운 사람들을 위해서 70편의 열전을 남긴다라는 말로 수많은 보통 사람들에 대한, 물론 그 안에는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고 비장애인도 있습니다. 사마천은 이런 보편적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했던 그런 기록을 남겼던 역사가입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은 여러분들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저겁니다. 사마천은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하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습니다.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생사관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런 작은 행사 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산보다도 무거운 삶을 사십사 이런 말씀을 사마처의 말씀을 빌려서 전해드립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